네, 반갑습니다. 공인동사 이지은입니다. 오늘부터 GS1기 노동법이죠. 오늘부터 8일간 총 이제 18번의 강의가 있는데 그 정도 안에 이 1기 강의를 다 끝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1기 강의에 대해서 조금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잠시만요. 계획서 보시면서 계속 얘기하시죠. 자, 강의 계획서 보시면 요거 이제 평일반이고요. 여기 강사 공인동사 이진해서 옆에 메일 주소가 있죠. 언제든지 연락을 주셔도 되고요. 뭐 카톡처럼 짧게 계속 보내셔도 되니까 제가 모바일로 계속 메일 확인을 하니까 질문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하셔도 되고 수업 전후로도 괜찮습니다. 질문은 언제든지 괜찮고 그다음에 이제 일정은 오늘부터 해서 25일 설 연휴 거의 직전이죠. 그때까지 매일 저녁에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저녁 7시 이때부터 10시 반까지고요. 총 3타임 정도로 구성을 할 겁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수업 시간 더 늦게 잘 하지 않는 좋은 강사예요. 근데 조금 간혹 이제 뭐 모의고사 이제 일기 동안에 모의고사를 볼 테니까 그때는 뭐 10분 정도 늦어질 수 있지만 제가 최대한 또 여기 전부 신림동에 계시는 분만 들으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 고려해서 최대한 수업 시간은 잘 맞추고요. 보강은 제가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좋죠? 보강 이런 거 없이 다 맞출 거고요. 교재는 지금 다들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전략노동법 8판입니다. 제가 작년부터 이 교재 개정에 참여를 했는데 올해는 제가 조금 더 신경을 썼어요. 그래서 기존에 합격한 수험생 그리고 뭐 이 책을 사용하는 수험생들이 불편하다고 했던 점과 더불어서 현직에 계신 노무사분들한테 합격한 분들이죠. 그분들한테 좀 불편한 거 있는지 좀 조언을 많이 구해서 답안을 뭐 이 책을 미리 기존에 보셨던 분뿐만 아니라 다른 책으로 수험을 했던 분들에게도 좀 조언을 많이 구해서 손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보기 편해지셨을 거고요. 작년 책을 혹시 보신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작년보다 한 10페이지 정도 늘어났어요. 근데 제가 내용상으로는 제가 출판사에 넘기기 전에 원고상으로는 한 20페이지 가까이 줄였거든요. 오히려. 근데 이게 늘어난 이유는 뭐 자간 간격이라든지 보시기 편하게 편집상 그렇게 된 거라서 내용상으로 막 늘어나진 않았어요. 그래서 작년보다 불필요한 내용을 빼고 차라리 최신 판례를 좀 더 수록을 했기 때문에 뭐 내용상으로 늘어나거나 많아진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보충 자료는 정말 필요하면 뭐 사례나 아니면 최신 판례나 그다음에 뭐 복습 자료나 이런 거는 드릴 거고요. 반드시 법전 챙겨 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법전 없는 분도 있으신 것 같기도 하고요. 법전은 정말 필요해요. 특히나 지금 단권화를 하시는 지금 시즌에서는 너무너무 필요하고 법전이 어차피 사실 내년에 시험장 들어가시기 한 달 전인가 새로 나오죠. 그래서 이거 뭐 그대로 편집까지 똑같진 않겠지만 어느 조문을 뭐 순서는 어디에 있고 몇 조를 봐야 되고 이 정도는 공부하시면서 익혀야 되니까 반드시 법전 꼭 챙겨 다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각종 뭐 자료들이 있죠. 신림동에 돌아다니는 뭐 찌라시다 뭐 이런 보충 자료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저는 많지 않은 편입니다. 저는 이 책 하나로 웬만하면 끝내셨으면 하고 2기의 사례집이나 판례집은 분명히 있긴 있어요. 있지만 그것은 사례를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고 복습은 다시 여기서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웬만하면 보충자료 같은 것은 드리지 않아요. 뭐 보충자료가 최신 판례 뭐 지금 공부한 중에 갑자기 나온 판례가 아니고서 웬만하면 드리지 않으니까 이 책 단거나 제대로 하는 것을 일기 목표로 하시면 됩니다. 제 강의 목표는 무조건 강약 조절 단거나 일기 때는 무조건 강약 조절 단거나예요. 지금 강의 목표도 그렇지만 1기 때 이걸 못하시면 2기 때는 그걸 하시거나 모의고사만 보시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못해요. 시간이 없어서. 그러면 이 미리 강약 조절을 못한 부분들은 모의고사 볼 때 준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요. 내가 준비한 것에서 모의고사가 나오지가 않아요. 강약 조절을 못했으니까. 뭐가 나오는지 모르니까. 그러면 모의고사 잘 못 보게 되고 시험을 잘 못 보면 어떻게 되죠? 다음날 가기 싫거든요.
그렇죠? 다음날 가기 싫으면 빠지게 되고, 빠지면 그만큼 또 못 따라가고, 다시 시험을 못 보게 되고, 악순환에 빠지면서 이 동네에 떠도는 유령처럼 이렇게 막 3, 4년 공부를 하게 되고, 뭐 그렇죠. 뭐 이번 시험부터 이제 3, 4년 차 수험생들이 많아지긴 했어요. 그만큼 시험이 어려워졌고 수험생들이 많다는 얘기인데, 이 시험은 강약 조절하는 방법을 빨리 터득하시면 만 1년 안에도 충분히 해결 가능한 시험입니다. 절대로 뭐 준고시다라는 얘기가 있긴 하지만, 그거는 이제 자꾸 수험생이 많아져서 그런 건지, 수험생이 많아지면 거품도 많아져요. 그러니까 떠도는 소문에 이 시험 자꾸 너무 어려워져서 3년 이상 해야 되는데, 이런 말에는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분명히 1년 안에 해결이 가능한 거고요. 1년 안에 해결해서 합격해서 오는 분들이 반 이상입니다. 반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반 이상이라는 거는 뭐 낮은 확률은 아니죠. 합격만 하실 수 있으면 그 안에 반 이상이니까 생각보다 1년 안에 해낼 수 있는 시험이라서 그 첫걸음이 일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연기 때는 전혀 모르셨을 때 이제 보충하는 과정이라고 하면, 일기는 이제 단거나 해서 완전히 내 걸로 만드는 시기인데, 연기를 못 하셨던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연기를 못 했거나, 아니면 연기를 제대로 뭐 다른 것과 하시면서 못 했거나, 아니면 연기를 했지만 아무것도 모르겠다.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렇지만 뭐 연기는 보통 다들 그렇게 지나가는 거고요. 일기 때 제대로만 좀 따라와 주시면 뭐 못 따라갈 것도 없는 시즌입니다. 지금 이거 지나가면 이기 때는 못 따라와요. 다들 시험을 보기 때문에, 실전으로. 그래서 이게 마지막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내용은 제가 뭐 좀 읽어보시라고 쓴 거니까 좋은 얘기예요. 좋은 얘기. 네, 넘어가서 보시면 제가 준비해 오실 걸 좀 말씀을 드릴게요. 강의 계획서 2페이지죠? 4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모의고사. 원래는 모의고사를 일기 때는 보지 않았어요. 신림동에서 모의고사가 일기부터 들어온 것은 채 3년도 되지 않습니다. 한 3년째쯤 되죠, 이제. 근데 모의고사를 원래는 2, 3기에 통틀어서 한 14번에서 15번 가량 쳐보시는 것이 일반적인 과정이었어요. 근데 그걸 일기 때까지 땡기면서 통틀어서 한 20번 이상 시험을 보시게 되는데, 1, 2, 3기의 시험의 성격을 다 다르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3기 때는 정말 시험 직전이니까 분량도 시험하고 똑같고요. 시간도 웬만하면 시험하고 똑같이, 그래서 주말반 하시는 걸 제가 추천을 드리는 이유가, 일요일에 똑같은 시간 맞춰서 시험을 보게 되니까 웬만하면 3기 때는 제가 주말반 들으시면서 정리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요. 그때는 완전 시험하고 똑같이 매주 시험장에 들어가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하시는 거고, 2기 때는 진도별 모의고사라고 해서 진도별로 나올 만한 것들을 세세하게 시험으로 풀어보는 거예요. 시험으로 풀어보는데, 시험을 풀려면 항상 뭘 알아야 풀죠. 그렇죠? 그래서 1기 때는 내가 얼만큼 아는지를 테스트하는 정도만 활용하세요. 테스트하는 정도만. 그러면 그 정도라는 건 어떤 의미냐? 절대 성적 때문에 상처받지 마시고, 괜히 다른 팀, 뭐 다른 선생님이나 다른 뭐 모의고사, 스터디 이런 데 가서 막 풀어보고 다른 사람보다 못 쓴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일기를 충실하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혹시나 못했다면 어디가 약한지를 확인하는 정도로 활용을 하세요. 제가 일기 때 꼭 이 말씀을 드려요. 본인의 실수나 고집이나 오점을 확인하고 고치는 데 쓰시는 게 일기 모의고사예요. 이걸 놓치시고 단순히 암기만 하시는 분들은 2기, 3기 때 와도 아무리 피드백을 드려도 그 잘못이 고쳐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본인만의 스타일이 있거든요. 전공도 다르시기도 하고, 그다음에 공부한 내용도 다르시기도 하고, 솔직히 말하면 공부하는 요령을 잘 아는 분들도 있기도 하고요. 그게 이제 뭐 제가 가르쳐 드린다기보다 본인이 터득하는 어떤 좀 요령이랄까요? 좀 팁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빨리빨리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어서 피드백이 빠른 분들이 있긴 한데, 피드백을 받고 수정해 볼 수 있는 기간은 1기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1기 때 꼭 그런 용도로 활용을 하시고, 그래서 뭐 성적을 비교하거나 그런 건 하실 필요 없고요. 그다음에 1기 때 모의고사를 보시기 때문에 웬만큼은 스터디는 추천드리지 않지만, 스터디 하셔가지고 모의고사를 푼다고 하더라도 이거 역시 내가 어느 정도 공부를 했는지, 어디가 이해가 안 되는지 정도 활용을 하시면 좋겠고요. 다만 제가 모의고사를 이렇게 출제를 해드리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첨삭을 일일이 다 해드리고요. 원하시면 대면 첨삭까지 다 해드리는데, 그게 다 강의료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물론 뭐 조금 더 막
이거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애정이 있으신 분들은 막 늦게까지 남아가지고 질문도 하시고 하는데 뭐 그 정도 강사를 써먹는 정도의 차이는 어느 정도 있지만 이런 부분은 다 제가 강의를 제공함에 있어서 포함하는 서비스니까 다 보세요, 시험을. 시험은 한 번이라도 더 보시는 게 좋아요. 성적은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저는 뭐 시험 치기 전에 3기 때까지만 해도 인사노무관리 거의 밑에서 10번째? 뭐 이 정도밖에 못했어요. 그래도 시험 당시에랑은 전혀 다르거든요. 다만 내가 시험을 보고 여러 사람들이 있는 속에서 경험을 해봤느냐 안 해봤느냐 그걸 이용하시라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응시는 하세요. 아시겠죠? 모르겠으면 키워드라도 쓰시고 보고라도 쓰셔도 됩니다. 1기 때는 보고 쓰셔도 괜찮아요. 저는 뭐 3기 때까지도 보고 썼는데 괜찮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꼭 참여하시는데 의의를 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단권화예요. 단권화라는 거는 시험에 안 나올 만한 거 빼고 시험에 나올 만한 것 중에 시험에 나올 만한 거 사실 여기서 추리면 한 3분의 1 정도 꽉 채워서 3분의 1 정도 될 거예요. 이거 10장 외우는 것도 사실 힘들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3분의 1이 말이 3분의 1이지 굉장히 많은 양이에요. 어떻게든지 많은 양이기 때문에 다 외울 순 없고 포인트가 되는 키워드 당연히 체크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쵸? 그리고 외우지 않더라도 흐름을 이해할 수 있게 정리하시는 부분이라든지 본인이 잘 안 외워지는 부분이라든지 분명히 표시하고 포인트 줘야 될 부분들 그리고 뭐 추가로 기입하실 부분들 그런 거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건 안 봐도 되겠다라고 뺄 수 있는 부분들 그 정리하는 거 이때 아니면 이렇게 세세하게 할 수가 없어요. 단권화를 꼭 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올해는 거기에 조금 도움이 되시라고 전략노동법에 보면 밑줄이 조금 그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전반적으로 보시면 칠판까지는 이런 걸 두지 않았었는데 조금 도움이 되시라고 하는 거고요. 이것만 보시는 건 아니지만 중요한 내용 위주로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법전. 법전은 정말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하고 매해 저는 조문특강을 기점으로 해서 강의를 시작하는데 그만큼 조문이 중요해요. 조문만 있어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이 간혹 나올 정도로 조문은 중요하고 영미법계는 모르지만 대륙법계 법학은 무조건 조문에 대한 해석에서 출발하는 게 그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조문을 활용을 못하시면 답안의 퀄리티가 좀 떨어지죠. 우리 시험은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남보다 좀 더 있어 보이는 답안, 조금 더 잘 쓴 것 같은 답안이면 돼요. 사실 뭐 250명이 합격하지만 노동법에 통달해서 합격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뭐 저도 역시나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있지만 완전히 통달할 정도로 해야 합격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더 이해된 답안, 상대적으로 조금 더 체계를 이해한 답안이 합격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시작점이 법전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네, 1기는 생활관리 얘기가 했는데 이 생활관리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계획을 좀 세우시라는 얘기예요. 제가 여러 번 제 강의 한 번이라도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연기 때부터 3기 마칠 때까지 10회독 이상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회독수 한번 얘기해 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연기부터 공부를 잘 해봤다고 우리가 가정을 할게요. 자, 그러면 연기 들어가서 한번 보게 되죠. 책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연기에서 1기 사이에 기간이 한 달 정도가 되죠. 수업 커리큘럼만 따지면. 그래서 그 사이에 한번 또 읽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뭐 저는 예습을 강조하진 않아요. 예습해가지고 잘 모르는 상황에서는 법학 예습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1기 때 수업 때 또 한번 보시게 되고 1기에서 2기 사이에 보면 보름에서 길면 3주 정도 기간이 있어요. 그때 되면 또 한번 회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2기 들어가면 모의고사를 보셔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예습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때까지는 정리를 해 두시라는 거죠. 뭘 모르는 상태에서의 예습은 필요가 없는 거지만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지지만 정리가 된 상태에서의 예습은 시험을 보기 위한 반드시 좋은 도구가 되죠. 하시고 그다음에 수업이나 복습을 통해서 또 보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본인의 복습도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예습, 수업, 복습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2기 이후부터는. 그리고 2기에서 3기 사이에 또 다시 기간이 있는데 요거는 약간 고민을 해 두셔야 될 게 1차를 같이 보시는 분들은 이 사이에 1차 시험 보셔야 돼요. 이 기간이 2주 정도 되죠. 1차 보셔야 되니까 내가 1차를 봐야 된다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요 기간을 좀 고려를 해 주셔야 되고 3기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예습하셔야 되고 수업 때 정리하셔야 되고 그리고 복습을 하시게 될 겁니다.
이때 되면 자꾸 횟수가 늘어야죠. 빨리 늘어나고 있죠. 점점 정리될수록 읽으시는 시간도 빨라질 거예요. 예, 충분히 가능하고요. 3기에서 그리고 시험 사이 보통은 15일에서 17일 가량 됩니다. 2주는 넘고 3주는 되지 않는 정도의 기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안에 4독을 했어요. 4독을 했고 합격하시는 분들 보면 평균적으로 3독은 합니다. 그리고 시험 전날 날까지 하면 충분히 이 10회독이 넘죠. 지금 벌써 넘어버렸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연기도 안 했다. 연기에서 일기 사이에 행복한 연말을 보냈다. 빼시고 1차도 빼고 그렇죠? 이것만 빼도 지금 여기까지 8번이에요. 지금부터 스케줄만 잘 짜시면 8번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시험 전에 평균적으로 3독 하는 거 하면 10번 넘어가요. 그럼 시험 전날 보면 시험 전날 이 책 한 권 8시간 안쪽에 다 보실 수 있어요.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첫날은 노동법 및 인사노무 관리이기 때문에 인사노무 관리까지 보시려면 전날 이거는 6시간에서 8시간 사이에 읽으실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 정리를 일기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단권화가 왜 중요하냐고 하면 시중에 가면 지금 노동법 책이 뭐 여기 있는 김기원 선생님 책도 있을 거고 제 것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뭐 H학원, V학원 많죠. 다 돌아가면서 책을 보면 한 8, 9권도 넘을 거예요. 그렇죠? 모두 똑같은 내용을 강의할 겁니다. 노동법, 근로기준법, 그리고 노조법 이렇게. 근데 편제와 그다음에 순서에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같은 내용이지만 이 책을 한 번 읽고 그 책을 한 번 읽는다고 해서 독서 시간이 줄어들지 않아요. 이 책을 여러 번 보셔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걸 선택하셨으면 어떤 이유에서든지 선택을 하셨으면 이거 10번 읽는 게 2권 읽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여기에 시험에 나올 만한 거 뺀 거 하나도 없어요. 저는 이것보다 더 개정이 덜 된 상태에서도 이것만 보고 합격을 했어요. 충분히 합격하는 데에 필요한 내용들만 담겨 있고 조금 더 매해 조금 더 보시기 편하도록 개정 중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책만으로 충분합니다. 그거는 제가 확신하고 말씀드려요. 빠지는 내용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보시지 마시고 스터디에 가서 괜히 이 강사가 좋다더라 저 강사가 좋다더라 흔들리지 마시고 물론 지금 이게 영업 활동처럼 보이겠지만 그런 건 아니고 진짜 조금 더 빨리 읽으시는 게 훨씬 좋아요. 그러니까 2권 보시느라 2달 걸릴 거 이거 2번 보고 1달 반 만에 2번 보고 차라리 쉬세요. 그게 나아요. 어떤 얘기인지 아실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그 시작점이 이제 단권하고 그리고 이게 전체적으로 해서 지금 10번이 넘는 이 계획 이걸 세우시라는 거예요. 일기 동안에. 어떤 얘기인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기 때는 수업 들으시고 복습만 제대로 하셔도 되죠. 지금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복습만 제대로 하셔도 충분해요. 그리고 이제 계획을 세우시면서 특히나 1차 병행하시는 분들은 1차와 어떻게 병행할 것인지를 좀 계획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계획을 일기 때 제가 계획을 세우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사람마다 이 읽어가는 속도가 굉장히 달라요. 아무리 애를 써도 나는 하루에 100페이지 이상은 도저히 읽지 못하겠다라고 하면 그에 맞게 뭐 안타깝지만 수면 시간을 줄이시든 휴식 시간을 줄이시든 방도를 찾아야 되는 거고요. 나는 조금 뭐 회독이 조금 된다. 그러면 그에 맞게 또 1차 계획을 세우실 수도 있는 거고요. 제가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는 불합격생들의 스토리는 이렇죠. 일기에서 잘 해요. 일기를 잘 하고 나면 3월 일기 다른 선택 과목까지 끝나면 3월 말 정도가 되거든요. 자, 그럼 이제 2기에 들어가서 모의고사를 보는데 모의고사 노동법까지는 잘 보신단 말이에요. 노동법 보고 나면 인사노무관리, 행정쟁송법, 선택과목 이렇게 나오는데 그때쯤 되면 1차 접수를 하게 돼요. 그때부터 막 불안감이 밀려오는 거죠. 1차를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면서 2기 수업을 빠져가며 1차를 들어요. 1차 수업을 들으면서 1차 공부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1차를 제가 말했던 그 2기 노동법이 끝나는 게 4월 말이에요. 4월 말이에요. 그리고 3기가 시작하는 시점, 그리고 여기 1차가 있는 시점이 보통 6월 초죠. 적어도 1달 반을 2차를 아예 놓으시는 거예요. 2차 노동법을 공부하는 게 1차 노동법에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1차 노동법을 공부하는 게 2차 노동법에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진 않아요. 논술 시험이니까 2차가. 그래서 이 1달 반을 날려놓고 오면
3기에 다시 시험을 봐야 되는데 정리된 게 없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 제대로 보는 복습하고 그다음에 2기에서 3기 사이에 뭐 1차 때문에 복습할 시간이 없다라고 하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목차라도 보는 계획을 이때 잡아놓지 않으시면 1차는 붙었지만 다시 1년을 시험 공부에 쏟으셔야 하는 문제점이 생겨요. 그래서 1기 때 본인이 공부하는 스타일을 알아가시게 될 거예요. 그때 시간이나 계획을 봐서 계획을 꼭 세워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생활관리 중에 또 중요한 건 이제 스터디의 활용이죠. 스터디의 활용은 장단점이 있지만 단점을 먼저 설명드리면 너무 많은 친구들을 만나게 되죠. 신림동에서 친구들은 뭐 아니면 도예요. 참 좋게 스터디 메이트가 돼서 함께 합격하고 이렇게 나가면 좋지만 사랑을 꽃 피우신다든지 술집이 단골이 된다든지 이런 적절치 못한 사례들이 생기고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스터디를 추천드리지 않아요. 그런데 스터디를 굳이 하셔야겠다면 뭐 그런 분들이 있죠. 혼자서는 하기 힘들거나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기상 스터디라든지 아니면 짧은 시간 30분만 만나서 암기하고 네가 뭘 썼네 내가 뭘 썼네 잘났네 못났네 하지 말고 썼다는 거에 오케이 만족하고 헤어지는 스터디 이 정도는 괜찮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진도 관리를 하시는 거니까 혼자서는 못 읽을 거 뭐 같이 약속하고 읽으니까 그 정도는 괜찮은데 뭐 스터디를 뭐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학원에 안 가고 학원에 가면 모의고사를 한 번 보니까 모의고사 2회 풀기 스터디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러면 2배로 막 공부를 잘해서 빨리 합격할 것 같지만 오히려 그렇지 못한 문제점이 생기죠. 왜냐하면 방향이 기다 아니다를 잡아주는 출제자나 강사나 도우미가 없기 때문에 자기네들끼리 풀어내고 해석하는 데 너무 많은 시간을 쓰시게 돼요. 절대 좋지 않은 방법이니까 스터디는 진도 관리를 위해서 정말 필요한 만큼만 하셨으면 합니다. 그런 부분, 계획이랑 스터디 이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생활관리에서 가장 바라는 것 특히나 우리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저녁이죠. 저녁 수업이기 때문에 늦잠 자시느라 안 나오는 거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빠지지 마세요. 절대로 빠지지 마세요. 모의고사를 보는 것도 당연히 빠지지 말아야 할 이유 중에 하나지만 빠지고 나서 언제 채울지 자신이 없으시죠? 정말 단 한 번도 저도 단 한 번도 수업 빠지고 나서 제대로 채워본 적 없고요. 빠지고 나면 이날 채워야지라고 생각하지만 채울 수가 없어요. 채울 수가 없고 그다음에 이 노동법이 끝나면 바로 다음 수업과 설 연휴가 쭈루룩 이어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막 설 연휴까지 열심히 공부하세요 이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설 연휴에 3일 안 했다고 떨어지면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원래 떨어지는 거니까 그런 건 아니지만 다음 수업과 다음 과목이 바로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한 번 빠지는 건 채울 수가 없어요. 이렇게 신림동에 있으면 항상 몸이 아픈 것 같아요. 늘 뭔가 아픈 것 같고 수업을 못 갈 것 같고 그렇지만 나와보시면 또 느낌이 달라요.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안타깝지만 10분의 1만 합격해요. 그렇죠? 매해 보시면 2차를 거기다가 작년에는 수험생이 더 늘어나서 13분의 1 정도만 합격하는 수준에 이르렀어요. 제가 이제 9명 중에 1명 붙을 때 정도에 합격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힘들었는데 지금은 더 많은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쉴 때, 내가 이불 속에서 행복할 때 다른 사람들은 합격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생활관리는 3가지입니다. 일기 끝나시기 전에 반드시 본인만의 계획을 세우셔야 되고 본인이 얼마만큼 하루에 소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공부 계획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스터디에 대한 관리를 마음을 먹으시고 스터디를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결정도 필요하고요. 어떤 스터디를 할 건지도 결정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내가 지금 어떤 스터디에 들어가 있는데 이 스터디원들이 너무 해박해서 강사를 욕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면 나와야 된다라는 생각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어떤 방법으로든 결석하지 않을 본인만의 뭐 제도든 도구든 장치든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일기 때 하시기를 바라는 내용입니다. 뭐 어떤 강사를 가시든 같을 거예요. 단거나 하시라는 내용일 건데 일기 때는 이때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이니까 그 점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강의 진도표는 뭐 이렇게 페이지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요거 원고 넘겨드리기 전 페이지라서 페이지상에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목차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 18회 마지막 날 보시면 아주 좋은 목표 전범위 복습이라고 있는데 전범위 복습은 제가 예상할 때는 기출문제 위주로 한번 복습을 해드릴까 해요. 그래서 완전히 전 범위를 다 보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알아두시고 지금은 모의시험 4회까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진도 과정을 좀 봐서 5회도 여러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5회까지 한번 예상 중입니다. 모의고사는 이렇게 일단은 4번 예정 중이고요. 모의고사는 다 제가 직접 첨삭을 하고 원하시는 분에게는 대면 첨삭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대면 첨삭을 통해서는 본인이 궁금하신 점 이런 거 물어보셔도 되고 그다음에 평소에 공부하시는 그러니까 책을 가져와서 이런 부분을 중점으로 하고 있는데 맞는지 확인하셔도 괜찮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얘기를 좀 드렸고요. 그다음에 평일반이라서 주말반보다 좋은 점은 주말반은 복습을 꼭 수업 시간 초반에 좀 해야 되는 좀 문제가 있어요. 문제라기보다 왜냐하면 일주일 간격으로 그것도 2회, 2타임을 한꺼번에 수업을 하기 때문에 복습을 안 하시면 진짜 어마어마하게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양이 쌓여버리고 한 달이면 금방 이만큼이 나가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복습에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평일반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때 수업 잘 듣고 복습만 하시면 돼요. 그쵸? 이거 3시간 공부하시면 혼자서 복습은 1시간 반만 해도 될 거잖아요. 그쵸? 뭐 조금 더 시간을 쓰셔도 괜찮고요. 그죠? 그래서 일기 때는 꼭 반드시 그날 복습, 그러니까 우린 저녁 수업이니까 다음날 오전이나 오후 중에 반드시 복습을 해 오셔야 되고요. 제 생각에는 평일반이라 하더라도 이틀 이상 쌓이면 회복 안 돼요. 그렇죠? 이틀 이상 쌓이면 회복이 어려우니까 반드시 복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 목차 기준으로 참고하시면서 복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좀 앞에 말이 길었네요. 좀 수업을 들어가겠습니다. 교과서 3페이지부터 보시면 노동법 총론입니다. 연기 때 혹시 기본서 가지고 공부하신 분 있으시면 초반에 그런 거 나와요. 노동법이란 무엇이며 노동법의 특성은 무엇이고 근대 민법에서 어떠한 수정을 거쳐가지고 노동법이 되었고 이런 좋은 얘기도 있지만 시험엔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시험에서 절대 그런 거 나오지 않는데 다만 그 취지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근대 민법의 3가지 원리가 뭐가 있죠? 소유권, 절대 원칙, 그다음에 계약 자유의 원칙. 그리고 과실 책임의 원칙. 이름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들이 이러한 원칙들이 나타내는 문제점이 있어서 이것 때문에 수정의 과정에서 나타난 법이 노동법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노동법은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되는 법이기 때문에 인적 특성을 가진다.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소유권 절대가 상대 원칙으로 바뀌고 계약 자유에서 단순히 자유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계약을 요구하고 그다음에 과실 책임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 관계라든지 인적 특성이 있는 관계에서는 무과실 책임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들도 나타나더라. 이런 거. 그렇죠? 이런 거 알아두시면 나중에 산재법 공부할 때도 도입 때 조금 쉬워요. 이런 게 있었다. 앞에 지금 생략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립니다. 뭐 이런 게 있었다 정도만 나오는 거고요. 이거를 이제 이해해 두셔야 되는 이유는 노동법에서 이러한 개념에 대해서 가치를 내세우면서 판례가 전개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노동법은 이런 거구나. 이 책을 전체를 놔서 하나만 한 줄만 얘기해라 그러면 근로자 보호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이 근대민법에 대해서 수정되는 원리에서 나온 거다. 이 정도에서 출발하시면 됩니다.
자, 3페이지 보시면 자, 논제 1 노동법의 법원 해가지고 노동법 총론 부분이 나옵니다. 법원이라는 거는 서초동에 있는 법원도 있지만 법원은 근거 규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노동법은 뭘 근거로 해서 사람과 사람을 규율하느냐를 공부하자라는 거죠. 항상 복습하실 때 이 목차를 꼭 보세요. 목차를 이렇게 앞에 빼놓은 이유는 꼭 복습하실 때 활용하시라고 한 거예요. 이게 지면을 많이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이거 꼭 정말 좋은 겁니다. 보시면 서론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법원의 종류가 하나, 둘, 셋, 넷 나오죠. 그리고 로마자 3번에서 법원이 경합하는 경우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오늘 지금 이 파트에서는 두 가지를 배우실 거예요. 법원의 종류가 뭔지, 법원이 경합할 땐 어떻게 처리할 건지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서론 보시죠. 노동법의 법원이란 노동법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관이 기준으로 삼아야 할 규율 근거의 존재 형식을 말한다. 존재 형식. 자, 그리고 노동법에 있어서는 일반성을 요소로 하는 실정법뿐 아니라 노동관계에 관한 모든 규율 근거가 법원이 된다. 즉 노동관계법은 물론이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 노동관계에서의 노사자치규범도 법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있죠. 두 번째 줄 보시면 일반성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일반이라는 건 누구에게나 적용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근로계약은 사장님하고 직원하고 둘 사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거기에서는 일반성이 떨어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법은 이러한 노사자치규범도 법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게 이제 노동법의 법원의 특성이 되겠네요. 자, 넘어가서 이제 법원의 종류입니다. 법원의 종류는 크게 보면 노동법, 실제로 나와 있는, 법으로 나와 있는 성문 노동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시면 헌법상 노동기본권, 헌법 32조와 33조에 나와 있죠. 그다음에 나번의 노동관계법령, 우리가 배울 근로기준법, 노조법, 근참법, 노동위원회법, 기간제법, 파견법 등등등 노동관계에 관련된 대다수의 법령을 노동관계법령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다음번에 보시면 국제협약, 헌법에 따라 체결 공포된 조약이나 우리나라가 비준 공포한 ILO 협약들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노동법의 법원이 된다. 이런 겁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ILO 협약 중에 제가 우리나라가 꼭 비준했으면 하는 것이 연차휴가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유럽 국가나 이런 좀 복지가 잘 돼 있는 국가들은 거기에서 채택하고 있는 ILO 협약은 연차휴가를 분리하지 말고 붙여서 25일을 지침으로 하고 있어요. 거기에 우리나라가 비준 공포했으면 그것도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 근로기준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니까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야겠죠. 이런 식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성문노동법이고요. 자, 두 번째 노사자치규범. 노사자치규범은 사업장마다 다르겠죠. 나올 수 있는 것이 첫 번째 단체협약,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에 체결하는 규범이고요. 두 번째 취업규칙. 취업규칙은 사용자 일방이 작성하는 규범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근로계약.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하는 사적인 계약. 그리고 네 번째가 노동조합 규약이라는데 노동조합 규약은 노동조합 내부를 규율하는 거죠. 노동조합 내부를 규율하는 규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거는 자 1번, 2번은 지금까지 성문으로 나타나 있는 거죠. 나타나 있는 거고 세 번째는 노동관행입니다. 나타나 있진 않지만 늘 그래왔던 것이 노동관행이죠. 자, 노동관행의 의의 보겠습니다. 노동관행은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성문화되지 않은 채 노사관계 현장에서 근로조건, 직장규율 등에 관한 장기간 계속 반복된 처리 방법을 의미합니다. 그럼 노동관행은 성문 노동법도 아니고 자치규범인 것 같지만 성문화되어 있지 않은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과연 이게 법원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자, 판례가 얘기를 하고 있죠. 판례 박스를 바로 보시면 기업의 내부에 존재하는 특정의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러한 관행이 기업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기업의 구성원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 확립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규범 의식에 의하여 지지되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있습니다. 자, 천천히 한번 뜯어보면 첫 번째 줄에 특정의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근로계약은 성문 규범이죠. 양측에서 하는. 그러니까 이게 근로계약인 것처럼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법원성이 인정되겠죠? 근로계약의 내용이니까. 그러려면 요건이 있는데 기업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처럼 쓰였다는 거예요. 명확히 승인이 되거나 기업의 구성원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 확립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 규범의식. 규범의식이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우리 회사는 원래 그런데 라는 의식이 있다는 거죠. 우리 회사는 원래 이렇게 해왔는데 우리 회사는 이 수당을 매년 지급해왔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원래 그런 건가 보다라고 할 정도의 의식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판례를 좀 쉽게 외우시라고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중간에 규범적인 사실에서 범만 제가 글씨체가 좀 다르죠? 범. 그다음에 쭉 가서 명확히 승인, 범인. 그다음에 다음 줄 끝쪽에 보시면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에서 마지막 줄을 보시면 규범의식, 그래서 범인사식 이렇게 좀 외우시라고 좋습니다. 그래서 관행이 법원성을 가지기 위한 요건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두 문자를 좋아하지 않아요. 두 문자만 외우고 뜻이 생각나지 않는 불상사가 있을 수 있어서 좋아하진 않는데 필요하면 몇 가지 이렇게 안내를 해드릴 테니 도움이 되는 한에서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번에 노동관행의 법원으로서의 지위. 자, 그럼 법원성이 범인 사식이 있으면 법원성이 인정이 되긴 해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게 근로계약보다 위인지 취업규칙보다 위인지 아니면 법 아래에 있는 건지 어떤 건지 그 지위가 어디 있는지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노동관행은 성문화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근로계약보다 우위에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집단성을 가진다는 점에 비춰볼 때 개별 근로계약으로 노동관행을 거부할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판례는 노동관행을 중단시키려면 취업규칙의 변경에 준하여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는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라고 했다. 자, 그럼 취업규칙. 자, 우리 이거를 먼저 해봐야 되겠죠. 법원에 우리 노사자치규범 순서 한번 볼까요? 단체 협약이 먼저인가요? 취업규칙이 먼저인가요? 단체 협약이 먼저죠. 이거 1차 할 때 아마 배우실 거예요. 그리고 취업규칙, 그 다음 근로계약. 보통은 이렇죠. 그 위에 이제 성문 근로기준법이라든지 노조법이 있을 거고요.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근로계약보다 상위라고 보긴 어렵지만 근로계약 하나만 가지고 관행을 무시할 수는 없대요. 그러면 근로계약하고 노동관행 중에 이 관행을 수정하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얘처럼 취업규칙에 따르는 절차가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딘가에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명확하게 지위를 밝혀준 것은 아니지만 취업규칙하고 유사한 절차를 거쳐라 라고 한 판례가 있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판례 보시면 두 번째 줄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는 등의 절차를 거쳤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보시면 서울 고등법원 판례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대법원 판례가 아닌 것들은 크게 집중하실 필요는 없는데 이거는 대법원에서 고등법원 판례가 요지 1번, 요지 2번이 있었는데 2번이 파기가 됐어요. 그래서 대법원 판례를 실기가 어려웠고 1번이 뭐냐면 1번이 요 내용이에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는 등의 절차를 거쳐라. 그래서 이거는 유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등법원 판례를 실어놓은 거고 그러니까 대법원 견해와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각주 3번에 그런 내용이 있으니 복습할 때 보시면 됩니다.
자, 방금 보시면 제가 노사자치규범 얘기하면서 단체협약이 뭐고 취업규칙이 뭐고 근로계약이 뭐고 이렇게 간단하게만 하고 넘어갔죠. 여러분도 복습하실 때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어차피 각각에 대한 내용은 큰 단원에서 뒤에서 배우실 거니까. 아시겠죠? 자, 그리고 넘어가서 세 번째, 유권 해석입니다. 이게 목차가 잘못됐네요. 4번인데, 유권 해석이 4번이네. 4번인데, 네, 죄송합니다. 진짜 이거를 수정할 때 열흘 이상 눈 빠지게 본다고 보는데도 항상 이렇게 문제가 있네요. 4번입니다. 앞에 목차는 정상적으로 돼 있으니까 확인하시고요. 자, 유권 해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판례, 우리가 많이 보는 판례, 그리고 행정 해석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영미법계와 달리 판례가 영향력은 있지만, 그쵸? 영향력은 있지만 법원으로서는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일반적으로 상급법원의 판례에 따른다는 이유로 대법원 판례에 대해서 사실상의 법관법을 인정하여 법원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성문법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법관이 선례의 원칙에 구속되지가 않고요. 당해 사건이 아니면 상급법원의 판례에 구속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노동사건에 관한 판례는 노동법의 법원으로 인정되지 않죠. 그리고 보통 보시면 뭐 전원합의체 판례처럼 판례가 변경될 수도 있죠. 그래서 법원으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자, 나번에 행정해석 보시면 행정해석이라는 거는 노동부나 관련 부처가 내놓는 해석이에요. 자기네들이 살림을 사니까 살다 보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더라라고 지침을 주는 것인데 내부적인 기준이나 처리 지침에 불과하다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다음 법원의 종류에 대해서 성문노동법하고 노사자치규범하고 그다음에 유권해석 이렇게 세 가지를 봤고요. 그렇죠? 그 가운데 노동관행이 조금 주목할 만합니다. 노동관행이 주목할 만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로마자 3번 법원의 경합 보시죠. 자, 법원 아까 우리도 여기 봤지만 단체협약도 있고 취업규칙도 있고 근로계약도 있고 이렇게 순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법률로 보면 헌법이 가장 상위의 규범이고 그 다음이 법률이고 그 다음이 대통령령이고 그 다음이 뭐 조례라든지 뭐 규칙 그 다음에 부령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식으로 쭉 진행이 되니까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성문법령이고 이게 노사자치규범에 대한 순서고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법원들이 부딪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부딪힐 수 있는데 크게 두 경우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2번 보시면 다른 순위 법원끼리 경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넘겨서 보면 같은 순위의 법원이 경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딱 봐도 2번이 내용이 많죠. 2번이 좀 중요한가 보네요. 자, 보시면 첫 번째 상위법 우선의 원칙. 당연히 노동법의 여러 가지 법원 중에 헌법을 최상순위로 하여 법률, 명령, 단체 협약, 취업규칙, 조합, 규약, 근로계약 순으로 적용 순서를 가지는데 상하위의 법원이 서로 충돌하면 당연히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릅니다. 그렇죠? 그런데 노동법에는 나번 유리의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하위의 법원이 상위의 법원보다 근로자들에게 유리한 내용을 구성하고 있을 때 하위의 법원이 그대로 효력을 발생하고 상위의 법원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것을 유리의 원칙이라고 하고요. 이 유리의 원칙은 다른 법 영역에서는 잘 없는 노동법 특유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노동관계 규율에 있어서 유리의 원칙은 원칙적으로 인정이 됩니다만 다른 건 상관없고 단체 협약과 근로계약, 단체 협약과 취업규칙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유리원칙 인정 여부에 대해서 견해가 대립을 합니다. 원칙이 있어요. 그렇죠? 원칙은 상위법 우선인데 상위법 우선도 넘어갈 만큼 유리의 원칙이라는 특별한 원칙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 둘은 견해가 나뉜대요. 왜 나뉠까요? 일단 그걸 먼저 아셔야 돼요. 왜 나뉠까요? 단체 협약은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것이죠. 단체 협약보다 유리한 취업규칙, 단체 협약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은 노동조합을 약화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헌법 보면서 설명드려야 되는데 헌법에 보면 32조가 있고 33조가 있어요. 그렇죠? 헌법 32조는
근로의 권리를 설명하고 있고요. 33조는 노동 3권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것이 구체화돼서 근로기준법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구체화돼서 노조법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 못지않게 이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로의 권리만 강조를 해서 무조건 유례 원칙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노동 3권을 보장한 측면을 고려해서 단체 협약을 체결한 그 취지도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미에서 이런 견해 대립이 나오는 겁니다. 다른 건 다 유례 원칙 적용하는데 단체 협약과 취업 규칙 사이, 단체 협약과 근로계약 사이에는 견해가 대립한다라는 겁니다. 자, 7페이지 보시면 유례 원칙 적용 부정설이 나옵니다. 유례 원칙 적용 부정설. 근거를 볼게요. 첫째, 노동조합법 제33조 1항, 근로기준법 15조, 근로기준법 97조 이런 게 나오네요. 근로기준법 15조 한번 펴볼까요? 15조. 근로기준법에는 뭐라고 돼 있나요? 미치지 못하는 이라는 표현이 보이시나요? 미치지 못하는. 모자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쵸? 왜냐하면 근로기준법은 최저니까. 그쵸? 미치지 못하는 건 안 돼요. 그리고 97조 한번 볼까요? 자, 97조도 15조와 같은 취지로 이해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노동조합법 33조 한번 보겠습니다. 노동조합법 33조. 를 한번 보시면 단체 협약에 위반하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은 효력이 없다라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요. 미치지 못하는 것과 위반한다라는 거 언뜻 들으면 비슷한 것 같지만 꼼꼼히 따져보면 의미가 약간 달라요. 그쵸? 미치지 못한다라는 건 한쪽만 고려하는 거예요. 그쵸? 아래쪽만 고려하는 건데 위반이라는 건 위, 아래 다 보겠다는 거죠. 넘치는 것도 위반이고 미치지 못하는 것도 위반이다. 그래서 유례원칙 적용 부정설은 단체 협약은 유독 위반이라는 표현을 써서 위에도 안 되고 밑에도 안 된다. 양면으로 안 된다고 하지 않았냐라는 게 근거예요. 그래서 노동조합법 제33조의 규정을 보면 근로기준법 15조나 97조와 달리 하회, 미달, 미치지 못한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위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에 단체 협약의 기준과 다르다면 다 위반이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니겠냐는 거죠. 그래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이 단체협약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더라도 단체협약이 규범적 효력을 미쳐서 우선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둘째, 사용자가 개별 조합원인 근로자와 유리한 근로조건을 약정하고 그 효력이 인정되면 결과적으로 노동조합의 지위가 약화되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될 여지가 있다. 이게 크죠. 그리고 셋째, 우리나라에서 지배적인 기업별 협약은 해당 사업에서 현실적으로 적용할 표준적 정형적 근로조건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이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을 시행하는 것은 신의치게 바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업별 협약이 우리나라는 기업별 노동조합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독일이라든지 노동조합이 굉장히 활발한 나라들은 노동조합이 산업별 노동조합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산업별 노동조합이 그 산업회사의 최저 기준을 단체 협약으로 정하고 사용자들은 이것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을 적용해 주는 것이 일반적이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기업별 노동조합이 훨씬 많고 기업별 노동조합에서는 정하는 그대로 근로조건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정하는 순간 우리는 근로조건이에요. 그렇죠? 이거보다 더 좋은 걸 해줄 거라는 믿음이 없다는 거죠. 이게 근로조건이니까 이것보다 더 좋은 거 해주면 결국 노동조합을 약화시키려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준적 정형적이라는 말이 그거예요. 정하는 순간 그대로 근로조건이지 별도로 더 좋은 걸 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정이. 그래서 사용자가 이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을 만들어서 시행하는 것은 계약상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이게 부정설의 입장이고요. 자, 그럼 유례원칙 적용 긍정설을 볼까요? 첫째 보시면 단체 협약은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근로조건의 최저 기준을 정한 것이다. 노동조합법 33조 제1항 위반의 의미는 하회로 해석하여야 한다.
근로자한테 좋으면 좋은 거지 라는 거죠. 자, 둘째, 노동조합의 지위가 악화되는 등 부당 노동 행위가 성립될 여지가 있다고 하여 사용자와 개별 근로자 사이에 계약의 자유를 제한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 견해는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면 노동조합에 가입을 하는 건 노동조합에 가입한다라는 것 때문에 본인이 이제 노동조합이 정하는 대로 근로조건이 조정될 걸 알고 가는 거 아니냐. 그걸 감안하는 거 아니냐라는 견해도 펴고 있어요. 이제 비슷한 취지인데 어쨌든 계약자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조금 불리한 것도 어느 정도 감수할 수 감수하려는 의도로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도 합니다. 어쨌든 계약 자유 그리고 근로자 보호 조금 더 사법적인 원칙을 강조하는 것이죠. 자, 판례 보시면 판례가 명확하게 유리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혹은 적용됩니다. 라고 말한 것은 아니에요. 근데 약간 뉘앙스가 가장 비슷한 판례를 실어 놓은 겁니다. 자, 내용 보시면 대법원은 동일한 내용의 단체 협약과 취업 규칙 중에 단체 협약만 개정이 됐대요. 단체 협약만. 그러면 단체 협약이 취업 규칙보다 불리해진 경우인 거죠. 이 경우에 취업규칙상 유리한 조건의 적용을 배제하고 개정된 단체 협약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는 내용의 합의가 포함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취업규칙의 적용을 배제한 바가 있습니다. 판례 한번 볼게요. 단체 협약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단체 협약과 동일한 내용의 취업규칙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단체 협약의 개정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개정된 단체 협약에는 당연히 취업규칙상의 유리한 조건의 적용을 배제하고 개정된 단체 협약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는 내용의 합의가 포함된 것이라고 봄이 당사자의 의사에 합치한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위 판례에 대해서 유리 원칙 적용 부정설이라는 평가도 있고요. 유리 원칙과 무관하게 해소의 원칙, 질서의 원칙, 즉 새 규범이 나왔으니까 새 거, 신법을 적용한 것이다 라는 평가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법 우선의 원칙은 원칙적으로 같은 순위의 법원일 때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유리의 원칙 적용 부정설이라는 평가도 있긴 합니다만 위 판례가 유리의 원칙을 부인한다고 직접적으로 설시한 것은 아니라는 게 교수님들이나 학계의 전반적인 해석입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견해 검토는 적용 부정설, 판례 입장과 비슷하게 적용 부정설로 맞춰놨어요. 보시면 노동조합법 33조 1항이 다른 규정과 달리 구분해서 위반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독일과 달리 기업별 협약이 줄을 이루고 있는 사정에서 그 기업의 절대적 기준으로 보아야 하는 점, 그다음에 노동조합 가입에 따라 스스로 계약 자유의 원칙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근거할 때 단체 협약이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과 상충될 때 유리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검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제 같은 순위 법원의 경합이 있는데요. 이때는 신법 우선의 원칙이나 특별법 우선의 원칙 등을 적용하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법원의 경합에서 다른 순위의 법원의 경합에서 유리 원칙 그리고 견해 대립 받고요. 그 다음에 같은 순위 법원의 경합 이렇게 받습니다. 자, 논제 첫 번째 정리했죠. 법원의 종류, 법원의 경합 두 가지를 보셨습니다. 조금 주목해서 보셔야 될 거는 노동 관행하고 유리의 원칙 이렇게 두 가지 부분이 있었죠. 자, 그 다음에 근로의 권리 보시죠. 자, 헌법 32조 한번 보실까요? 헌법 우리 시험 법전에 있죠? 맨 앞에 있을 겁니다. 헌법 32조 한번 보겠습니다. 자, 헌법 32조를 보시면 1항에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면서 2항부터 6항까지를 좀 보시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2항부터 6항까지 사이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근로의 권리를 가지기는 가지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헌법에서 구체적으로 보장해 주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내려가서 33조를 한번 보시면 헌법 33조 보시면 1항에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 끝. 법률에 정하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여기에서 32조와 33조의 차이를 뚜렷하게 아셔야 됩니다. 32조는 법률 유보라는 말을 사용하죠. 법률에 유보해서 근로의 권리가 있긴 하지만 그 구체적인 모습은 법률이 정하도록 하지만 33조는 노동삼권 그 자체를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노동조합법이 없더라도 노동삼권은 보장받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현실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없으면 근로의 권리는 보장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컨대 최저임금법이 없으면 최저임금에 대해서 얼마를 기준으로 보호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기준이 없으니까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32조와 33조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아시겠죠? 자, 근로의 권리 논제 2번인데요. 말씀드립니다. 시험에 나오지 않아요. 절대 나오지 않는데 노동관계, 특히 개별적 근로관계 전반을 이해하기 위해서 읽어보시는 정도로 충분합니다. 자, 서론 보시면 우리나라의 근로권, 근로상권은 헌법에서 기본권으로 선언하고 보장하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근로의 권리, 근로상권을 통칭해서 노동기본권이라고 하고 그중에 헌법 제32조를 근로권 내지 근로의 권리라고 하는 거죠. 자, 기본권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국가에게 간섭을 배제하고 국가 권력으로부터 자유를 향유하기 위해 가만히 내버려라라는 거죠. 근데 근로의 권리는 어떻게 하는 거죠? 뭘 좀 해달라는 거죠. 사회적 기본권이 됩니다. 그렇죠? 이 정도만 보시고 자, 로마자 2번에 근로의 권리 보시면 첫 번째 의에서 근로의 권리는 근로자가 자신의 의사, 능력과 취미에 따라 근로의 종류, 장소, 내용 등을 선택하여 근로관계를 형성하고 타인의 방해를 받음이 없이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며 근로의 기회를 얻지 못한 경우 국가에 대하여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정의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자, 넘어가서 주체 보시면 국민은 당연히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지고요. 그렇죠? 그리고 국가는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 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권은 당연히 국민은 보장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나번에 보시면 외국인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의 주체는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 근로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판례 보시면 밑줄만 볼게요. 근로의 권리가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만이 아니라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도 함께 내포하고 있는 바 호자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도 갖고 있어 건강한 작업 환경, 일에 대한 정당한 보수, 합리적인 근로조건의 보장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외국인 근로자도 이 부분에 대한 주체성을 부인할 수 없다. 근로조건과 관련된 거는 부인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 보시면 근로의 권리의 내용에서 취업 기회의 제공, 나번에 근로조건 법정주의 이렇게 있습니다. 취업 기회를 제공해야 됩니다. 이렇게 많은 청년 실업자들에게 모두 국가가 나라에서 취업 자리를 만들어줘야 되나요? 그러면 사회주의 국가가 되겠죠.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취업 기회의 제공은 첫 번째 국가의 노동시장 정비 의무입니다. 밑줄 보시면 고용정책 등을 추진해서 실질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확보할 의무라는 거죠. 그리고 실업근로자에게 생계비를 지급할 의무 정도를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 내용에 뭐 직업안정법, 장애인고용법, 고령자 고용법, 그 다음에 우리 고용보험법에서 실업급여 받죠? 뭐 그런 것들을 말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근로조건 법정주의입니다. 양가로 1번에 의 보시면 헌법 32조 3항에서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법에 정해라 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뭘 하냐면 양가로 2번 보시면 적정임금 보장, 그래서 최저임금법이 있죠. 세 번째 여자와 연소자 근로에 대한 특별보호, 그래서 특별히 보호를 받도록 해서 근로기준법에 보면 별도의 장을 둬서 여성과 연소자가 따로 있고 그다음에 뭐 남녀고용평등법 같은 것들이 있죠. 자, 그리고 네 번째 여성의 고용 등에 있어서 차별금지. 그래서 근로기준법상에서도 남녀차별금지 규정이 있고 고평법도 있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법정하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로마자 3번 근로의 권리의 법적 성격. 가장 중요한 걸 꼽으라면 여기입니다. 근로의 권리가 어떤 성격을 가지는지는
거고요. 자, 헌법재판소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근로의 권리는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국가에 대하여 직접 일자리를 청구하거나 일자리에 가름하는 생계비의 지급 청구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 증진을 위한 사회적, 경제적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그친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추상적 권리라는 거죠. 나한테 구체적인 어떤 권리가 있어서 청구권이 생기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태도에 대한 평가는 뭐 좋은 얘기다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 근로3권이 나옵니다. 자, 근로3권은 내용이 조금 있으니까 쉬시고 할게요. 잠깐만 쉬고 할게요.